안녕하세요. 40대 여성이에요. 좀 지난 이야기지만 제가 겪은 이야기를 한번 써볼까 해요. 남편과 연애 결혼을 하고 행복할 줄만 알았던 제 인생은 남들보다 좀 고단한 인생이었어요. 결혼 전부터 저를 썩 내켜하지 않는 시댁 어른들 때문이었죠. 이유는 단 한 가지였어요. 남편이 운영하고 있던 조그마한 정형외과의 전 간호사였어요. 어머님은 간호사인 제가 못마땅해 했던 것이죠. 남편네 집도 그렇게 부유한 편은 아니었지만 의사로 키운 아들이 제일 대단하셨던 어머님은 절 그렇게 미워하셨습니다. 뼈 빠지게 공부시켜서 의대분에 의사 만들어놨더니 내가 며느리 좋은 일만 시키는구나. 아주 넌 행복하겠어. 네가 어디 의사 사모될 인물이나 되니? 꼴랑 간호사 주제에. 내 아들이 널 그렇게 좋아한다고 해서 결혼은 시켰다만 성이 안 차 아주. 그만 좀 하세요. 저희가 잘 살면 된 거죠. 도대체 언제까지 절 그렇게 엄마 품 안으로 가둬두려고만 하시는 거예요. 자꾸 그러면 이 사람이랑 저랑 여기 발길 끊습니다. 이 사람한테 상처 주지 마세요. 여하튼 저희끼리 잘 사니까 놔두시라고요. 아주 콩깍지가 단단히 쓰였지. 넌 좋겠다. 네 서방이 무조건적으로 네 편이라서. 이래서 아들 키워봐야 소용없다는 거야. 어머님이 저 직업적으로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건 알지만 그래도 대놓고 사람 무시하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 너 잘났다 이거야. 그러니까 순진한 의사 남편 꼬셔서 홀랑 채갔지. 보통이 아니니까 간호사가 의사를 홀리지. 홀리다뇨? 그렇게 좀 말씀하지 마세요. 서로 마음이 맞아서 결혼한 건지 누가 누구를 홀려요, 홀리긴. 말씀 좀 삼가주세요. 전형적으로 저보다 남편이 잘난 부분이 훨씬 많았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결혼시킨 것을 못마땅해 하신 분이었죠. 전 모든 걸 알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돌을 닦는다는 심정으로 시댁에 올 때마다 참고 참았어요. 남편에겐 형제가 하나 있었는데 남동생이었어요. 저희보다 더 일찍 결혼하여 어머님네와 합가를 난 상태였어요. 남동생은 수의사였고 동서도 같은 수의사였죠. 어머님은 수의사인 동서를 매우 예뻐하셨어요. 눈에 띄게 차별은 물론이고 대놓고 동서와 함께 저를 무시하기 일쑤였습니다. 어머님이 절 미워하시는 것도 견딜 수 없이 힘들었지만 저보다도 어린 동서가 절 대놓고 깔보는 것 또한 참을 수 없이 힘들었어요. 그래도 형님도 좋은 대학은 나온 건데 어머님이 너무 하시지 않아요? 간호사가 뭐 어떻다고? 요샌 다 같은 의료인인데. 그래도 어머님이 아주버님 얼마나 곱게 키우셨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형님이 그러려니 하세요. 그래야지 뭐. 자식 키워보면 나도 알겠지. 어머님 원망 안 해. 그냥 내가 더 잘해서 며느리로 인정받으면 되는 거니까. 인정이요? 절대 못 받을걸요? 형님네가 무슨 갑작스럽게 부자가 돼서 아주버님 병원을 확장시켜주면 몰라도 어떻게 인정받으시게요? 뭐 의대를 다시 가시게요? 꿈도 야무져 정말.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애도 아니고 뭐. 뭐라고? 동서도 나 무시해? 은근히 말하는 게 날 깔보면서 말하는 것 같네? 말 조심 좀 해줘. 동서한테까지 무시당하고 싶지 않아. 제가 뭐라고 했다고 무시라고 하시는 거예요. 참나 형님, 생사람도 오지게 잡으시네요. 그냥 좋은 애 드리는 거죠 뭐. 그래, 마음껏 비웃어. 사람 그렇게 비웃으면 언젠가 동서한테도 돌아올 거니까 명심해. 알겠어?
그러는 거 아니야, 동서도. 간호사라는 이유로 참 서름을 많이 받았어요. 남들은 간호사도 최고의 직업이라고 하지만 의사의 수의사가 판치는 이 집안에선 간호사인 전 힘도 못 썼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를 안타까워했고요. 절대 그 집과 가까이 할 수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시댁에서 보약을 한 채 지웠다며 저에게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어머님이 그러실 리가 없는데 저에게 보약을 지어줬다는 말에 새삼 놀라게 되었죠. 처음엔 내 것도 지어줬다길래 남편이 중간에서 하나 해왔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엄마가 동생네 부부랑 우리 부부 지어주신 거야. 이건 내 거고 자기 건 이거. 엄마가 매번 모질게 말해도 자기를 며느리로 인정하고 있다는 뜻이니까 좋게 생각해. 뭐 체력 좋아지고 이런 거라는데? 자기 거랑 절대 바꿔서 먹으면 안 된대. 아, 감사하네, 나까지. 그래도 어머님 말씀은 그렇게 하셔도 다들 한 재씩 지어주실 때 그래도 나까지 지어주셨네. 엄마 말씀만 그렇게 하시는 거지. 마음은 모진 분 아니셔. 그러니까 자기도 마음 너무 아파하지 마. 알겠지? 내가 우리 엄마 제일 잘 알지. 그냥 내가 갑자기 결혼하고 그러니까 엄마가 서운하셨나 봐. 자기도 그냥 그러려니 해. 그래도 약을 지어주신 어머님 덕분에 감동을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 감동은 오래가지 못하였죠. 약을 먹은 뒤로 하혈을 너무 하길래 산부인과를 찾아갔어요. 평생 하혈이라곤 해본 적 없던 제가 약을 먹자마자 하혈을 하니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렇게 진료를 받아보고 산부인과에선 일단 한약을 먹어보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어머님이 지어주신 약인데 먹지 말라고 하는 의사 말에 속이 상했지만 하혈이 너무 심해서 약을 중단하기로 했어요. 일단 내 몸 컨디션은 확인해야 했으니까요. 일단 새로운 거 드시는 게 한약이잖아요. 그거 먼저 중단해보죠. 약이 안 맞거나 그러면 하혈하실 수도 있거든요. 아, 네. 그럼 혹시 따로 처방받는 약이라든지 그런 건 없을까요? 하혈이 너무 심해서 좀 힘들긴 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한약을 중단해도 계속 하혈을 한다면 그건 그냥 제 몸에 이상이 있어서 그런 거죠? 한약 때문이 아니라. 그건 그때 가서 검사해보죠. 일단은 한약 드신 지 좀 되셨다고 하니까 중단해보시고 천천히 진료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간단한 항생제만 처방을 받고 병원을 나섰어요. 그리고 약을 끊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하혈이 멈추더라고요. 그렇게 의심하면 안 되지만 약의 성분이 의심스럽더라고요. 그래도 어머님이 처음으로 지어주신 약이니 꾹 참았어요. 의심하면 한도 끝도 없으니 좋게 생각하자. 내 몸이랑 그냥 안 맞았던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좋은 쪽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약이 잘못된 약인 걸 알았어요. 우연히 시댁에 갔다가 동서 어머님이 한 얘기를 들은 거죠. 이야기를 듣고 진짜 기겁을 할 뻔했습니다.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저럴 수 있는지 손마디가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애는 안 가져야 이혼할 때 편할 거 아니야. 재산 분할이다, 양육권이다. 애 없으면 세장가 충분히 가고도 남는다, 우리 아들. 그건 그렇죠. 아주버님 스펙 정도면 병원 차려준다고 하는 사람들도 줄 섰을 거예요, 아마. 근데 어쩌다 병원 간호사랑. 내 말이 그 말이야. 그렇다고 특출나게 예쁘기래? 아니면 집안이 좋아? 그저 평범 그 자체. 어떻게 이런 집에 시집을 와? 양심이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구박할 때 알아서 나가야지, 안 그러냐?
내가 꼭 이렇게 못된 시애미 짓을 해야 해? 어쨌든 애 가지면 절대 안 되는 거야. 난 용납 못한다. 그러니까 너도 입단속 잘해. 그 약이 어떤 약인지 절대 모를 거니까. 네, 저야 말 안 하죠. 저도 저보단 먼저 애 갖는 거 싫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사람이 형님 노릇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말도 안 되는 사람한테 저도 형님 소리 하는 거 얼마나 부르기 거북한데요. 주제 파악도 못하고 어찌나 형님 노릇을 하던지. 이래서 내가 널 좋아하는 거야. 너랑 나랑은 아주 쿵짝이 잘 맞는다니까. 하여튼 그 약 먹고 절대 애 들어서지 말아야 할 텐데. 충격을 받았어요. 시어머니가 지어주신 한약은 아이가 안 들어서는 약이었어요. 부작용으론 전 하혈을 하게 된 거였고요. 용서가 되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무서운 약을 저에게 먹였다는 것과 언젠간 남편과 저를 이혼시킬 계획이었다는 얘기를 들으니 말이죠. 그리고 동서마저도 한통속이 되어 속였다는 것에 분노가 들끓었습니다. 전 바로 뒤엎을 기세로 어머님과 동서에게 따지기 시작했어요. 지금 뭐라고들 하셨어요? 애가 안 들어서는 약이요? 지금 이게 얼마나 무서운 짓인지 아시고나 하는 말씀이세요? 저 이대로 못 넘어가요. 상준 씨도 알아요? 어머님이 이렇게 무서운 분이라는 걸? 아, 진짜 끔찍하네요. 동서도 알면서 어떻게 같은 여자로서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동조할 수 있어? 동서도 어렸을 때 공부하면서 힘들었다고 들었는데 수의사 되더니 배는 게 없나 봐. 아니, 제가 뭘요? 그리고 솔직히 우리 집안이 다 의사들인데 형님이 안 어울리는 건 맞잖아요. 그럼 언제까지 여기서 아무렇지 않게 저희랑 어울리려고 그랬어요? 주제 파악 좀 하세요. 형님 진짜 욕심이 지나치시네요. 아유, 뻔뻔해라. 너 지금 나한테 눈 부라리는 거냐? 그래, 너 임신하지 말라고 약 좀 먹였다. 다른데 다 이상 없고 그냥 애만 좀 들어서지 못하게 하는 거란다. 내가 손주 보기 싫은데 그럼 어쩌란 거야? 네 비가 싫다는데 같은 의사 비도 아니고. 끔찍하네요. 교양이라고 눈꽃만큼도 없네요. 사람 이렇게 농락하는 거 아니죠, 정말. 제가 상준 씨랑 헤어지면 되나요? 그러면 끝나는 문제예요? 사람을 무시해도 정도가 있지. 이깟 의사나 만들었다고 기세등등. 누가 보면 집안 자체가 대대로 의사인 줄 알겠어요. 전 이 말을 끝으로 집을 들려 옷을 챙겨 친정으로 갔어요. 평생 딸 뒷바라지한 죄밖에 없는 부모님을 보니 눈물이 나더라고요. 차마 시어머니가 애 낳지 말라고 약 먹였단 말이 입 밖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냥 좀 쉬다 간다고만 하고 그렇게 누워있는데 그날 밤에 신랑이 찾아오더라고요. 신랑은 전혀 몰랐다고 저한테 싹싹 비는데 참 이게 무슨 상황인지 너무 마음이 힘들었죠. 신랑을 아직까지 사랑하는 마음은 있는데 시댁과 계속 마주할 생각에 자신이 없었습니다. 아예 끊어내는 게 맞는 것 같았죠. 내가 미안해. 내가 더 살폈어야 했는데 엄마가 그렇게까지 할 줄 몰랐어 진짜. 미안해. 나 봐서 집에 가면 안 될까? 네가 엄마 다신 보지 말라고 하면 그럴 수도 있어.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잖아. 안 그래? 나 봐서라도 참아주면 안 돼? 당신 봐서 참은 게 이 정도야. 알아? 당신만 아니었으면 나 어머님이랑 동서 가만 안 뒀어. 고소했을 거야. 알아?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당해야 해? 내가 뭐가 모자라서?
그냥 깔끔히 끝내자. 당신도 어머님이 원하는 여자 만나서 그렇게 살아. 그래야 행복할 거 아니야. 참나, 내 피가 싫다고 애 못 낳게 약까지 먹인 시어머니를 누가 이해해야 해? 정신병이야, 그것도 알아? 난 못 살아, 하여튼. 내가 원하는 게 넌데 어떻게 끝내라는 거야? 제발 한 번만 봐줘, 어? 내가 원하면 다시는 안 갈게, 엄마네지. 인연 끊으라면 끊을 거야. 나도 이번 일로 엄마한테 크게 실망했어. 그러니까 제발 같이 가자. 엄마랑 아예 단판을 지을게, 어? 그러니까 제발. 저희 친정 대문 앞에서 이렇게 실랑이를 하고 있을 무렵 저희 아빠가 그 얘기를 들으셨더라고요. 아빠는 얘기를 듣자마자 문을 벌컥 열고 남편의 귀퉁이를 날리셨죠. 아마 딸이 여태까지 그런 취급을 받고 살았던 걸 몰랐던 아빠는 그날 충격을 꽤 받으신 모양이더라고요. 제가 완전 불효녀가 따로 없었죠. 저도 너무 놀라 아빠를 황급히 진정시키려고 애를 썼어요. 아빠가 한번 화가 나면 정말 그 누구도 못 말리시는 분인 걸 알기에 저조차도 너무 놀라 아빠를 뜯어말리기 시작했어요. 전화의 나쁜 놈! 사탕 발린 말로 내 딸 데려다 결혼하더니 그 집에서 이런 취급을 받게 해? 네가 잘난 게 뭐야 도대체? 의사 하나 말고 잘난 게 뭐냐고? 그 어미의 그 아들이겠지. 감히 내 딸한테 뭘 먹여? 아휴, 이혼해. 잔말 말고. 일 그냥 안 넘어갈 거야. 아빠, 진정해. 이 사람은 잘못 없어. 어머님이랑 좀 트러블이 있을 뿐이야. 그러니까 너무 그러지 마세요. 네? 그 어미의 그 아들이겠지. 넌 그런 일을 당하고도 아직도 모른다는 거야? 참나, 끝내. 그냥 여기서 깔끔하게, 알겠어? 장인어른,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중간에서 더 잘했어야 했는데 전 저희 부모님 안 볼 생각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남편의 거듭된 설득과 용서로 인해 아빠는 어느 정도 누그러지셨고 저조차 남편이 저렇게까지 하는데 라는 마음으로 집으로 다시 들어갔죠. 대신 절대로 시댁과는 이제 왕래하지 않기로 다짐을 하면서 말이에요. 일이 이렇게 되자 시어머니는 저 때문에 아들과 절연하게 됐다며 저에게 쌍욕을 퍼부으시며 말씀하시더라고요. 전 그러거나 말거나 저조차도 퍼부었지만요. 네가 내 아들이랑 나를 갈라나? 나가려면 빨리 나갈 것이지. 이랬다가 저랬다가 뭐하는 짓이야? 당장 우리 상준이 내 앞으로 돌려놔. 알겠어? 이래서 여자를 막 들이면 안 됐는데. 너 같은 거 들어와서 우리 집안이 풍비박산 난 거야. 알겠니?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어머님같이 인간의 도리를 저버리는 분이랑은 저도 더 이상 얽히고 싶지 않으니까요.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 저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사람을 우습게 하라도 유분수지. 어떻게 그런 생각을... 아우, 소름 끼쳐 정말. 저도 이렇게 퍼붓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남편이 저 하나 때문에 모든 식구들과 연을 끊고 살아간다는 게 마음은 아팠지만 용서가 되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한 2년쯤 흘렀을까?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건강하셨지만 건설업을 하시고 계시던 시아버지는 그만 높은 데서 일을 하시다가 떨어져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게 된 것이죠. 시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시댁과 절연하겠다는 마음보다는 일단 가서 장례를 치르는 게 맞겠다 싶어 그 일을 계기로 시댁과 왕래를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시댁과 왕래를 하게 되자 역시나 시어머니는 절 못마땅해 하시는 건 여전하였어요.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쌀쌀맞은 건 여전하였으니까요. 그래도 시아버지의 죽음으로 저렇게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어머님을 보고 있자니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네 아버지가 마지막에 너를 그렇게 보고 싶어 했는데 이렇게라도 와줘서 고맙다 상준아.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죄송해요. 그래도 그날 일은 잊을 수가 없긴 하네요. 저도 노력해 볼 테니까 엄마도 희경이한테 노력해 주세요. 그래, 다 잊고 살자. 너희 아빠가 그걸 바랬을 거야. 내가 진작에 욕심만 안 부렸어도 좋은 거 많이 보시고 가셨을 양반인데 참 목도 치질이도 없지. 그렇게 일만 하다가 아유 어쩜 좋니? 너네 아빠 불쌍해서 어쩜 좋아, 응? 남편의 부탁으로 시어머니는 그러겠다고 하며 남편에게 약속을 하더라고요. 그 전보단 괴롭힘이 적었지만 그래도 제가 느끼는 건 거의 비슷했어요. 묘하게 무시하거나 싫은 티를 팍팍 내셨죠.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속이 말이 아니겠거니 하고 참았습니다. 그러던 중 시아버지의 산재 처리로 인한 사망구원금과 어머님이 지금 살던 집을 팔아서 시어머니가 이사를 가겠다고 했죠. 원래 살던 데는 서울 불광동이었지만 시아버지의 보험금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강남의 한 아파트로 이사를 갈 수 있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도 리프레시가 필요하다며 이사를 꼭 했으면 바랬고요. 그래도 강남으로 가려면 대출도 좀 껴야 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집값도 만만치 않은데. 그래도 엄마가 원하면 가셔야죠. 오히려 대중교통도 더 편할 테고 이모네 왔다 갔다 하기도 강남이 더 편하니까요. 그렇게 하세요, 그럼. 그래, 그러려고. 아니면 너희가 좀 대출금 갚아줘도 되는데. 무리한 부탁이니? 뭐 내가 이제 누가 있니? 너랑 예준이밖에 더 있어? 아휴, 적적하기도 하고 마음이 쓸쓸해서 그래. 네 아빠 저렇게 허망하게 가버리고 안 그러니? 강남으로 이사를 가고 싶어하는 시어머니는 저희에게 대출금을 어느 정도 갚아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좀 굳이 저렇게 무리하면서 강남을 가야 하나 싶었지만 지금 마음 상태가 쓸쓸하고 헛헛하여 저러시는구나 라고 생각만 하였어요. 그리고 자식된 도리로서 대출금을 천천히 저희가 갚아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머님은 강남으로 이사를 갈 수 있었죠. 저희 어머님이 이사를 간다는 말에 친정아빠는 그래도 밉지만 사돈이라고 축하한다는 마음으로 수건 세트를 바리바리 보내셨더라고요. 어머님, 이거 저희 아빠가 보내오신 수건 세트예요. 이태리 타월이라 어머님 피부 예민하신데 아주 딱이실 거예요. 뭘 이런 걸 보내? 누가 수건이 없다고? 참 안목하고는. 이런 집에 선물 하나 하려면 큰 화분이나 차라리 돈봉투를 보내시지. 이게 뭐니? 수건 없는 집이 어디 있다고? 어떻게 너희 아버지는 너랑 생각하는 게 그렇게 비슷하다니? 참나. 어머닌 이렇게 말씀하시고 곧장 수건을 종량제 봉투에 처박으시더라고요. 보란 듯이 저 보라고 말이죠. 순간 너무 화가 났어요. 잠자고 있던 코털을 건드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소리를 빽하니 질러버렸죠.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지금 저희 아빠가 사다 준 수건 세트를 쓰레기통에 버리신 거예요? 아, 어머님 진짜 머리가 어떻게 되신 거 아닌가요? 사람 성의를 무시해도 정도가 있지. 어떻게 그렇게 무시하실 수가 있냐고요? 무시라니?
아니, 이런 강남 바닥에서 이런 수건 세트가 말이 된다는 거야, 그럼? 그래서 버렸다. 왜? 선물을 하려면 받는 사람에 어울리게 품위를 따져서 보내야지. 어떻게 이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수건 세트를 보낼 수가 있어? 어? 어머니, 왜요? 걸레로 쓰라고 보냈나 보죠. 딱 봐도 걸레로 쓰면 되겠는데 걸레로 쓰세요, 그냥. 어머님은 본인 품위에 걸맞지 않는다고 하며 수건을 종량제 봉투에 처박으셨고 동서는 비웃듯이 이 수건을 다시 꺼내 앞에 포장지를 뜯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어머님 보고 걸레로 쓰면 되겠다고 아주 저희 아빠와 저를 조롱하듯 말하더라고요. 제 얼굴이 일그러진 것도 잠시 동서가 수건의 포장지를 뜯자 그 수건에는 저희 아빠 회사 이름과 함께 아빠 성함이 새겨져 있었어요. 주식회사 사모? 아니, 사모라뇨? 사모에서 받은 수건을 선물로 보내신 거예요? 아니면 사모랑 연관이 있는 거예요? 네? 동서가 그 새겨진 이름을 보고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보고 있던 시어머니도 놀라셨는지 갑자기 기절해버리셨고 기절할 때 머리가 땅에 부딪히는 바람에 피가 뚝뚝 흐르더라고요. 이사 첫날 온 집안은 피바람이 불었습니다. 사실 저희 아빠는 기업체의 오너세요. 엄청 크진 않지만 그래도 법인까지 설립할 정도의 규모인 회사였죠. 이 회사는 알만한 사람은 알고 있는 회사였고 전 어려서부터 딱히 아빠가 하시는 일에 관심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아빠가 무슨 일을 하든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나 장래를 선택할 때도 아빠의 선택보다는 저의 선택으로 모든 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은 부분이었죠. 하지만 제가 그저 평범한 집의 딸인 줄 알았던 시어머니와 동서는 저희 아빠의 회사 이름과 성명을 보고 그동안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라는 마음이 생겨 놀랐던 것이었죠. 시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진 덕분에 이사 첫날 병원으로 향했어요. 다행히 CT 결과 출혈은 있지만 뇌에는 크게 이상이 없다는 소견을 받고 어머님은 간단히 입원 수속을 밟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아니, 그것보다 저희 아빠 회사 아시나 보죠? 그렇게 놀랄 정도로 쓰러진 거 보면요? 아니, 네가 사모 딸이라는 거야? 거기 중소기업 치고 굉장히 튼튼한 회사인데 왜 나한테 진작 말하지 않았어? 응? 그게 뭐가 달라지나요? 전 제 일을 하는 거고 아빠는 아빠 일을 하는 건데 지금 동서랑 어머니 꼴을 보니 웃기네요. 왜, 이제 제가 그저 그런 평범한 간호사가 아니라 다르게 보이시나 보죠? 참나, 인성들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리고 오늘 수건 그렇게 쓰레기통에 처박은 거 저 용서 안 해요. 2년도 손절했는데 평생 손절 못할까 봐요? 강남 아파트에서 동서네랑 오손도손 행복하게 사시면 되겠네요. 저도 오늘에서야 어머님이랑 동서가 어떤 인간인 줄 정말 뼈저리게 잘 알았습니다. 아니, 네가 우리 집안이랑 레벨이 같을 줄 알았으면 내가 애초에 이랬겠니? 참, 왜 진작 말도 안 하고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요? 더 이상 할 얘기 없고 오늘 쓰레기통에 처박아진 저희 아빠의 선물 절대 잊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레벨이 같다뇨. 어디 저희 집이랑 같다 대요? 꼴랑 아들들 의사 만들어 놓은 것 말고는 뭐가 있는데요. 이제 피자 피고 나니 안 보고 살죠 뭐. 전 그 길로 병실을 빠져나왔고 복도에서 마주친 동서에게 뺨따기를 날렸어요. 동서는 어안이 벙벙했는지 말을 못하더라고요.
뭐? 걸레로서? 야, 너 그렇게 살지 마. 어머님 차마 입원하고 머리통 붕대 감고 있는 틈에 내가 말을 다 못했는데 너 어디 한번 그딴 인성으로 어머님이랑 평생 잘 살아봐. 알겠니? 남의 병원에서 수의사나 하는 게 지병원도 아니면서 어딜 나대 나대길. 그저 그런 집안에서 수의사 하나 됐다고 눈에 뵈는 게 없나 본데? 너보다 내가 훨씬 나아. 알겠냐? 그리고 네 어머님이 사는 그 집 대출금 너네 부부가 갚어 이제. 상준 씨 혹시라도 어머님이랑 다시 연락하면 나랑 이혼이니까. 아, 형님, 말 다 하셨어요? 그저 그런 집안에서 수의사요? 참나, 수의사가 얼마나 대단한 건데 어디 간호사 나부랭이가? 그래서 네가 나보다 나은 게 뭔데? 의사라는 거? 나 내 직업 안 쪽팔려. 누가 보면 너희 집 아주 대단한 집안인 줄 알겠다. 꼴랑 동물병원 페이닥터 하는 주제에 꼴에 의사라고 나대긴. 너 내가 맘카페에 네 인성 다 폭로할 거야. 그런 줄 알아. 알겠어? 그 길로 병원을 나섰고 남편에게 이혼 서류와 함께 제안을 하나 했어요. 첫째,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나랑 끝을 낸다. 두 번째, 이혼은 안 하는 대신 시댁과 연을 완전히 끊는다. 다행히도 남편은 후자를 택해 주었죠. 저희가 대출금을 갚아주는 대신 그 큰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된 시어머니는 졸제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신세가 되었어요. 그리고 전 동네 지역망 카페에 동서가 의사로 근무하고 있는 곳에 의사 자질을 놓고 글을 써 내려갔죠. 맘카페에 참 무섭더라고요. 제가 당했던 일을 맘카페에 올리자 동서는 순식간에 마녀 사냥을 당했죠. 얼마나 그 지역 사람들이 무섭던지 동서는 글을 내리라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협박했고 결국 소송을 걸더라고요. 하지만 따로 명예훼손이라는 게 아니라는 결론이 나서 무고 판결을 받았어요. 어떡하니? 돈만 날려서? 그러니까 마음씨 좀 곱게 먹지 그랬어. 내 글뿐만 아니라 너 병원에서도 인성 유명하더라. 그러니까 잘 살지 그랬어. 꽃이다 야. 어디 수의사 나부랭이가 덤비길. 돈 많으면 또 걸어봐 소송. 난 돈 많으니까. 아, 기막혀. 그진 줄 알았는데 공주였다 이거지? 뻔뻔하게 숨기고 들어와서는 뭐가 그렇게 당당하다고? 소름 끼쳐. 나도 너 소름 끼쳐 이년아. 네 자식이 널 닮을까봐 무섭다. 아휴, 뻔뻔해. 저 표독한 것 봐. 우리 이제 다신 보지 말자, 응? 결국 동서는 다니던 동물병원을 그만두었고 시어머니네는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동서네한테 갚아달라고 했다더라고요. 그러자 동서는 이게 다 어머님 때문이라며 또 둘이 한판하고 지금은 아예 그들도 얼굴을 보지 않고 지내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은근히 저에게 전화로 돈을 달라고 하는 시어머니가 얼마나 웃기던지 기가 차더라고요. 양심도 정말 없어 보였고요. 대출금만 갚아줘라. 내가 이 나이에 어디 가서 일을 해. 모아놓은 돈 다 이 집 들어오는데 썼는데 너희가 갚아준다고 해서 이 집으로 이사 온 건데 이렇게 안면 볼수 할 거야? 응? 안 봐도 좋으니까 대출금만 갚아줘. 내가 무슨 일을 하라고? 알아서 하셔야죠. 저희 아빠가 주신 선물 그렇게 처박아 버릴 때 이걸 예상 못 하셨어요? 2년을 안 보고 살았는데 평생 손절 못할 거라 생각했냐고요. 당신은 2년 동안 반성이라곤 눈곱만큼도 안 했던 여편네야. 알아? 더 이상 쌍욕 나오기 싫으니까 알아서 건물 청소를 하든지 해요. 돈은 각자 벌어야지. 그렇게 대단한 분이 왜 간호사 나부랭이한테 손을 벌려?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천륜을 끊어? 돈은 해주고 끊어야지. 내 평생 소원이 강남 아파트 입성인데 내가 너희 아니었으면 어떻게 여길 왔겠냐고. 너네가 대출금만 갚아줘야지. 너네 입으로 뱉은 말은 지키란 말이야, 응? 그렇게 잘나신 분이 알아서 하시라고요. 뭐 나랑은 급이 안 맞는다며. 급 맞춰서 돈 버시고 갚아 나가세요. 아시겠어요? 전 이렇게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행히 남편도 다신 어머님과 연락을 하지 않겠다고 했고 그 부분은 잘 지켜주더라고요. 남편도 저희 아빠가 그냥 조그마한 공장을 가지고만 계신 줄 알았는데 조금 큰 중소기업 대표라고 하니 많이 놀란 눈치더라고요. 나한테 얘기하지. 뭐 그게 숨길 거라고. 미안하다. 우리 엄마가 그렇게 속물적인 사람인 줄은 나도 잘 몰랐어. 됐어. 자기는 뭐 내 편이잖아. 그리고 아빠가 그런 일을 하고 계신다고 해도 나랑은 상관없어. 어차피 모든 결정은 다 내 의사에 맡기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너무 놀라지 않아도 돼. 우리에게 달라지는 건 전혀 없거든. 사실 속이려고 속인 건 아니었는데 일이 차라리 이렇게 오픈된 게 나은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게 밝혀진 이상 저희 아빠는 약간 변두리에 있는 남편의 정형외과를 시내의 큰 건물로 옮겨주셨어요. 정말 감사한 일이었죠. 그전부터 해주시고 싶다고 하신 거였지만 제가 아빠에게 손 벌려가면서까지 이렇게 확장하고 싶진 않았거든요. 하지만 아빠의 생각은 달랐죠. 결혼과 함께 모든 걸 다 제가 준비한 채로 진행을 맡겨주시던 아빠도 저에게 선물이란 걸 해주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왕 이렇게 다 알게 된 거, 뭐 숨긴 건 없었지만 김서방 병원이라도 옮겨주고 싶은데 좀 더 너희 집이랑 가까운 데로. 아니야, 됐어. 우리 집 무슨. 지금도 동네에서 조그맣게 잘 되고 있는데 뭐. 그럴 필요 전혀 없어요. 저희는 저희가 알아서 살게요. 그래도 아빠가 참 많이 해주고 싶었지만 네가 그렇게 말리는 바람에 못 해줬던 거 지금 할란다. 아빠 말리지 마. 아빠는 그렇게 말을 하고 속전속결로 병원을 알아봐 주셨어요. 그리고 학장 이전을 도와주셨습니다. 제 생애 처음으로 학창시절 이외로 아빠에게 처음 받은 선물이었죠.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아빠 속뜻은 저를 위해서 해주신 걸 알거든요. 장인어른, 감사드려요. 이렇게까지 안 해주셔도 되는데 참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이런 걸 받아도 될지. 저는 희경이 마음 아프게 한 날들이 더 많은데 장인어른은 저한테 이런 큰 걸 해주시고 제가 뭐라고. 아유, 감사합니다. 희경이한테 잘해줘. 이제 둘만 잘 살면 그걸로 된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도 지금처럼 희경이만을 바라보며 살게나. 네, 다짐하겠습니다. 평생 희경이한테 잘할게요. 그러니까 저 믿으셔도 돼요. 그리고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아버님. 우리 딸 이런 능력 있는 딸이니 함부로 대하지 마라라는 뜻으로 해주신 것 같기도 하고요. 저희가 병원을 이전했다는 소식을 듣자 시어머니와 동서에게 끈질기게 연락이 왔지만 철저히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들려오는 바로는 어머님은 대출금을 갚지 못해 결국은 다시 살던 동네에서 더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갔다고 해요. 아무래도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그렇게 좋던 동서와의 사이도 파탄이 났고요. 참 새옹지마더라고요. 전 이번 일을 계기로 많은 걸 느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참 많은 게 존재한다는 걸요. 지금은 시간이 많이 지나 저런 아픔은 다 잊었지만 TV에 나오는 고부 갈등을 보면서
아직도 그때 그 기억이 새록새록하답니다. 진작 손절했어야 할 인연, 정말 볼 꼴 못 볼 꼴 다 보고 끝낸 것 같지만 후회는 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그냥 제가 바라는 것은 지금처럼 행복하게 저희 가족 아프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꿈이랍니다. 항상 행복한 일만 있으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자입니다. 위태로웠던 시댁 생활과 남편의 모진 박해 때문에 더 이상 버텨내지 못하고 이번에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사이가 좋지 않더라도 저희 엄마의 건강에 문제가 생긴 건데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힘들어하는 저에게 위로도 못해줄 망정 상처를 남겨주는 일이 있었어요. 엄마는 꽤 오랜 시간 암투병 생활을 해오셨는데 아무래도 오랜 시간 항암 치료를 받아서 그런 건지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병원에서는 아무래도 더 이상의 치료는 힘들 것 같다고 했고 다른 장기에도 암세포가 또다시 발견돼서 계속되는 치료는 엄마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일이라고 더 이상은 무리라는 진단을 내리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엄마는 몇 년 만에 병원에서 퇴원하신 뒤 집으로 돌아오셨어요. 그런데 엄마가 집으로 돌아온 이후 혼자 계신 엄마가 많이 걱정돼 제가 엄마 집에 거의 매일을 붙어 있었는데 남편은 이런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오래 버티지 못할 거 옆에서 관심 가져주는 건 오히려 삶에 대한 미련만 남겨주는 거라며 제가 친정에 그만 갔으면 좋겠다는 어이없는 말을 꺼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남이가 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화를 내면서 물어봤어요. 시모가 엄마와 똑같은 입장이었다면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냐고 물어보니 제 말에 대답을 못하더군요. 그래서 시모도 엄마처럼 언제 어떻게 건강에 문제가 생길지 모르니 입 조심하라고 한마디 해줬는데 제 말이 기분이 안 좋았는지 저를 대하는 행동들이 점점 더 거칠어져 가고 있었어요. 그냥 무시하는 게 답인 것 같아 최대한 상대를 안 하려 했는데 남편이란 놈은 저와 나눴던 대화를 그대로 시모에게 전달해서 집안 분위기를 더욱더 심각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전화가 와서 한바탕 난리를 치길래 그냥 무시하는 게 답인 것 같아 끊어버렸어요. 상대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 아예 대응을 안 하려 했었죠. 어차피 말을 섞어봤자 감정 소모만 되지 좋아지지도 않는 거 피곤하게 시모와 말씨름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시댁 생활하면서 이미 어떤 사람들인지 전부 다 파악해놨었기 때문에 의미 없는 시간을 만들고 싶지가 않았어요. 결혼 10년이면 목소리만 들어도 이 사람의 감정이 어떤지 금방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말싸움에서 더 안 좋은 분위기로 이어지는 것보다 그냥 무시하는 게 정신건강상 좋을 것 같아 엄마의 건강에만 신경을 썼는데 시모가 남편을 데리고 친정집으로 찾아왔어요. 하필 그때가 엄마가 약을 먹고 겨우 잠이 들었던 상황이라 최대한 조심하고 싶었는데 남편이란 놈이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사이가 왔다면서 눈치도 없이 저를 밀치며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문을 열자마자 저희 엄마가 막 잠들었다고 했는데도 남편이란 놈은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엄청 큰 목소리로 저희 엄마를 깨워버렸어요. 장모님, 좀 일어나 보세요. 계속 잠만 자면 오히려 몸이 처져서 안 좋다니까요. 언제까지 누워만 있을 건데요. 제가 할 말이 좀 있어서 저희 어머니랑 같이 좀 왔어요. 질질 끄는 거 안 좋아하니까 바로 본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지금 가지고 계신 재산, 저희 가족을 위해서 좀 사용하면 안 돼요? 저희 부모님이 이번에 장사를 하고 싶다 하시는데 자금이 많이 부족하다네요. 제1고층에 가벽을 허물어서 초밥집 체인점을 운영하고 싶어 하시는데 장모님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가지고 계신 재산이 58억 정도 되시는데 가시기 전에 저희한테도 좀 베풀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기력 있으실 때
자금 좀 주시고 가시면 안 될까요? 사돈께서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진 걸 보니 저도 마음이 많이 안 좋습니다. 지금 버티기가 많이 힘드시죠? 이런 거 보면 사람 인생 참 한순간이에요. 아주 잠깐 왔다가 떠나는 이런 삶이 무엇을 위해 이렇게까지 열심히 살았나 싶으시죠? 여행 한번 제대로 못 가고 돈이 있어도 누리지 못하고 떠날 준비를 해야 되니 이게 얼마나 마음이 안 좋습니까? 사돈이 누리지 못한 거 저희가 이룰 테니 가지고 계신 재산을 쥐고 있으려만 하지 말고 가족들을 위해 사용하심이 현명한 거죠. 당신 지금 이게 뭐한 짓이야? 어머님, 저희 엄마 건강 안 좋은 거 알면서 이런 일로 이제 막 잠드시려 했던 저희 엄마를 꼭 깨워야만 했어요?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돈 문제로 저희 집에 찾아오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 이러실 거예요? 그냥 대출을 받으세요. 계속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저도 더 이상 좋게 넘어갈 순 없어요. 당신도 이제 그만하고 빨리 어머님 모시고 나가줘. 저번에도 이 문제로 힘들게 하더니 이번에도 또 그래? 10억이 무슨 애들 장난이야? 초밥집 하나 차리는데 무슨 10억씩이나 들어. 그리고 당신 우리 집에 돈 맡겨놨어? 당신이랑 내가 뭐 좋은 관계라고 양심도 없이 뻔뻔하게 달라고 그래. 낯짝도 진짜 두껍다. 이제 그만 나가세요. 이 사람과 이혼 얘기까지 나온 마당에 엄마 돈을 줄 것 같아요? 당신들 때문에 우리 엄마 건강만 더 악화되고 있다고. 시댁 식구들은 몇 년이나 음식 장사를 했었는데 전부 다 말아먹고 결국 폐업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저희 엄마가 가지고 계신 재산이 어느 정도 되는 걸 알고 그 재산의 일부를 받아서 상당히 큰 초밥 식당을 운영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도와줄 생각도 하지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시는 모습이 참 한심스럽더라고요. 엄마가 가지고 계신 58억의 재산은 아빠가 살아계셨을 때 부동산 사업을 하셨는데 남겨두고 가신 재산을 엄마가 거의 처분하시고 보유하고 계셨어요. 투자나 재산을 불릴 생각 같은 건 하지 않고 적금하면서 아빠가 남기고 간 재산으로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엄마의 재산이 많다는 걸 알곤 시댁 식구들은 어떻게 하면 뺏겨 먹을 수 있을지 그것만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엄마 혼자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것보단 필요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게 좋지 않겠냐며 계속 설득을 시켰지만 아무리 남편과 부부 관계가 좋아도 심각하게 고민해 볼 문제인데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는 마당에 당연하게 요구하고 있는 남편과 시모의 모습이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10억이란 돈을 주면 앞으로 저와 아이들과 행복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엄마를 계속해서 설득하려 했어요. 엄마는 두 모자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몸을 돌리셨고 저는 그런 엄마의 반응이 어떤 말을 하는 건지 눈치채고 서둘러 두 모자를 집 밖으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안 나가려는 거 겨우 돌려보낸 뒤 엄마 옆에 다시 앉았는데 남편과 시모가 가고 처음으로 입을 여셨어요. 너는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니? 엄마도 이제 거의 한계인 것 같은데 우리 딸이 엄마가 없을 때 어떤 결정을 내리고 살 건지 걱정돼서 요즘 잠이 다 안 온다. 사위라는 놈은 내 재산을 탐내기만 하고 정작 너랑 아이들은 돌볼 생각을 안 하고 있으니 엄마가 편히 눈을 감을 수가 없을 것 같네. 이혼이야. 네가 결정할 문제지만 사위가 내 재산의 일부를 받는다면 정말 너와 아이들한테 잘할 수 있을까? 엄마는 네가 꾸린 가정이 행복하길 원하지. 불행해지는 모습은 원하지 않는다는 거 알지? 그이와는 이혼은 이미 거의 확정된 상태예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많이 실망하면서 살아왔는지 엄마도 잘 알잖아. 지금 저러는 거 엄마한테 돈 뜯어내려고 마음에도 없는 말 하는 거지. 저 모습에 속아서 돈 주면
180도 변해버릴 사람이라니까. 10년간 살 부대끼면서 살아온 제가 잘 알아요.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사람이니까 그냥 무시해요. 엄마 재산 가지고 제가 아이들 잘 키우면 되는 거지. 굳이 저 인간들과 엮여서 피해받을 이유 있어요? 제가 알아서 잘할 테니까 엄마는 걱정 마세요. 엄마는 항상 제 걱정뿐이었고 행복하게 살길 원하고 있었지만 남편의 정신머리가 썩어 빠졌기 때문에 온전한 가정을 이루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이혼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남편이 많은 걸 손해볼 것 같으니까 그제야 수습하려고 저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긴 했어도 그게 전부 다 돈 때문에 가식적으로 행동하고 있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더군다나 시모도 엄마의 건강이 안 좋아지기 전에는 저에게 온갖 막말에 상처 줄 수 있는 건 거의 다 줘놓고 뒤늦게서야 수습하려니 제 감정이 좋게 바뀔 수는 없었죠. 눈앞에 많은 재산이 보이는데 손에 쥘 수는 없다 보니 점점 더 안달이 나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내가 분명 얘기했을 텐데 우리 엄마 집에 오지 말라니까? 지금 상태가 많이 안 좋다고 몇 번이나 말했는데 굳이 어머님 끌고 와서 돈 달라는 말을 해야 됐어? 아니, 글쎄, 내가 잘 한다니까. 나 한 번만 믿어주면 안 돼? 그래도 우리 함께 살아온 세월이 있는데 정말 이렇게 끝낼 거야? 애들 생각도 해야지. 아빠 없는 아이들 만들 거냐고. 그리고 같이 좀 잘 먹고 잘 살자는 거잖아. 가족 좋다는 게 뭐야? 나중에 당신도 분명 도움받을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좋은 쪽으로도 좀 생각해보자. 안 좋은 감정 있던 것들 싹 다 잊어버리고 이제부터 새 출발하는 거야. 우리 결혼 초에는 정말 좋지 않았어? 그러니까 너무 싫은 감정만 가지고 있지 말고 관계 회복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거야. 우리 엄마도 당신한테 앞으로 잘해주겠다고 약속했다니까. 내가 당신 집안 말을 어떻게 믿어? 매번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사는데 눈앞에 잡힐 것 같은 돈이 계속 안 잡히니까 속이 막 타지? 그런데 나는 당신과 같은 길을 걸어가고 싶지 않아. 내가 그동안 속고 살아온 게 얼만데. 맨날 말로만 잘하겠다고 하지. 항상 그때뿐이잖아. 나는 이제 당신의 거짓말 지긋지긋해. 우리는 더 이상 좋아질 수가 없어. 그리고 아빠 없는 아이들 만들고 싶냐고? 당신이 언제 애들 걱정 한 번이라도 해봤어? 감기 걸려 고생했을 때 옆에서 신경 써준 적이나 있어? 열이 39도 올라가도 걱정은 1도 안 하고 밖에서 술이나 퍼먹고 들어왔으면서 이제 와서 무슨 아빠 타령이야.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정말 잘한다잖아.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준다니까. 남편 딱 한 번만 믿어봐. 이번에도 달라지지 않는다면 정말 이혼해 줄게. 아니, 당신 말 더 이상 믿을 수 없어. 나는 무조건 이혼할 거야. 합의 이혼하지 않을 거면 소송까지 갈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엄마 혼자 있는 거 불안해서 이만 가봐야 돼. 더 이상 같은 문제로 입 아프게 하지 말고 당신도 이제 현실을 받아들여. 내 마음 절대로 변하지 않고 우리 관계 좋아질 수 없어. 남편은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돈을 위해서 무릎까지 꿇는 모습을 보니 갈 때까지 간 것 같아 더는 상대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제 팔을 잡고 놓아주지 않자 그동안 쌓였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와 남편의 뺨에 손을 올렸어요. 처음부터 잘했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오고 나서야 후회를 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한심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현관문 앞에서 남편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데 갑자기 핸드폰에 전화가 왔어요. 엄마가 전화를 했길래 걱정돼서 남편을 뿌리치고 급하게 통화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저는 너무 놀라 손이 떨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많이 고통스러웠는지 신음을 하길래 바로 전화를 끊고 119에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리곤 저도 응급실로 향하려는데 갑자기 남편이 배를 움켜잡더니 상당히 고통스러운 얼굴로 저보고 도와달라며 숨쉬기가 힘들 정도로 고통이 밀려온다며 바닥을 뒹굴고 있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었던 게 좀 전까지 아무렇지도 않았던 사람이 갑자기 배에 통증이 왔다고 고통스러워하면 어느 누가 믿겠어요. 저를 병원에 가지 못하게 붙잡으려는 연기 같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도와달라는 남편의 발을 뿌리친 뒤 아이들을 데리고 병원으로 향하려 했는데 1층에 멈춘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순간 시댁 식구들이 문 앞에 대기하고 있었어요. 저는 시댁 식구들을 밀친 뒤 아이들을 차에 올려 태운 다음 운전석으로 올라타려 했는데 시모가 제 팔을 붙잡더니 어딜 가냐고 하길래 엄마가 많이 위독하셔서 병원으로 이송 중이라 가봐야 한다고 시모의 팔을 뿌리쳤어요. 그 말을 들은 시댁 식구들은 제 말에 눈이 휘둥그레져서는 제 뒤를 바짝 쫓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정신없이 달려 병원에 도착해 엄마가 입원한 병실로 들어가니 다행히 응급처치는 끝났는지 안정을 찾으셨어요. 담당 의사는 병실에서 엄마 곁을 지키고 있던 저에게 할 말이 있다면서 밖으로 부르길래 담당 의사를 따라갔는데 엄마가 한 달을 넘기지 못할 것 같다면서 절망적인 진단을 내렸습니다. 심장이까지 암세포가 퍼져 있는 상태라 지금 숨 쉬고 있는 것만도 기적이라면서 엄마가 한계에 도달했다는 걸 알려주었네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옆에서 듣게 된 시댁 식구들은 제 앞에서 충격적인 행동을 보였어요. 엄마가 한계라는 말에 응급실 앞에서 행가래를 치더니 시모가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아유, 세상에. 아니, 그럼 일단 계약부터 좀 할까? 내가 말했던 초밥집 그거 서둘러 진행하고 싶은데 도와줄 수 있는 거지? 아까 내 아들이 그랬거든. 너랑 단둘이 대화를 할 건데 문제가 생기면 연락 준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연락이 없는 걸 보면 대화가 잘 이루어졌나 보네. 아유, 정말 잘 생각했다. 부부싸움은 원래 칼로 물베기라고. 함께 살아온 세월이 몇 년인데 별것도 아닌 일로 이혼하는 건 너무 성급하지. 애들도 생각해야지. 그럼 지금 바로 전화를 넣어야 되겠다. 서둘러 계약해야 내가 받은 위치에 입점이 가능하거든. 이번엔 진짜니까 너도 너무 걱정하지 마라. 5년 안에 원금 되찾을 수 있댄다. 그런데 왜 내 아들은 아까부터 전화가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해줄 생각도 없는데 시모는 혼자 들떠선 서둘러 계약을 체결하려고 전화기를 붙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응급실로 급하게 들어온 한 남자가 눈에 들어왔고 상태가 많이 심각해 보였습니다. 수술대에 실려 점점 가까워오고 있는 남자의 얼굴을 마주하게 되자 입을 다물지 못했고 의료진의 긴급 호출에 담당 의사들이 몰려와 상황 파악을 하면서 수술실로 들어가려 했어요. 좀 전까지만 해도 저와 대화를 나누던 남편이 들것에 실려오는 모습에 경악을 했어요. 배가 아프다며 뒹굴었을 때 그냥 연기인 줄 알았었는데 그게 진짜였다는 걸 알게 된 순간 당황해서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전화통화를 붙잡고 있던 시모는 남편이 수술대 위에 올라가 있는 모습을 보곤 핸드폰을 떨어뜨렸고 시댁 식구들은 어떻게 된 일이냐고 상황 파악을 하고 있었어요. 담당 의사는 정밀 검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상황이 많이 안 좋은 만큼 나중에 다시 알려주겠다면서 수술실로 다급히 들어가게 되었는데 시모가 갑자기 제 멱살을 잡았어요. 너지? 내 아들 저렇게 만들어 놓은 거 너잖아. 어쩐지 계속 전화를 안 받길래 뭔가 이상하다 했는데 엘리베이터에서 급하게 나오는 것 같더구만. 너 내 아들한테 뭔 짓을 한 거야?
돈 주기 싫어서 약이라도 먹인 거야? 당장 경찰부터 불러야 되겠네. 돈 때문에 사람을 죽여? 네가 인간이야? 아니, 왜 저한테 그러세요? 저는 아무 잘못도 없다고요. 저 사람이 쓰러진 게 왜 제 탓인데요? 검사 결과 나오면 그때 알 수 있겠죠.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지 마세요. 둘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오빠가 깨어나 보면 알겠지. 분명 우리 오빠한테 무슨 짓을 저지른 게 분명해. 그렇지 않고서야 건강했던 오빠한테 갑자기 왜 문제가 생겼겠어? 언니,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돈이 주기 싫다 해도 어떻게 사람을 해치려 할 수가 있어요? 58억이나 재산이 들어온다면서 고작 10억 달라고 했다고 내 아들을 저렇게 만들어놔? 만약에 못 깨어나면 너는 내가 절대로 가만두지 않으마. 다들 정말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내가 아니라고 했잖아. 사람이 말을 하면 좀 알아들으라고. 당신들은 이 상황에서도 돈밖에 안 보이지? 장난인 줄 알았던 남편이 갑자기 쓰러진 이유는 저도 알지 못했어요. 배가 아프다는 말만 했지 다른 증상은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남편이 연기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수술실에 있던 남편이 나오게 되었고 병실로 옮겨지고 있을 때 담당 의사가 다가왔어요. 상당히 심각한 얼굴을 하고 있길래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는데 담당 의사의 입에서 나온 남편의 진단 결과는 엄청난 충격을 가져왔습니다. 남편이 췌장암 말기라는 진단이 내려졌어요. 시댁 식구들은 의사의 말을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리고 시모는 대성통곡하더니 결국 졸도해 버렸습니다. 제가 남편을 헤아려 들었다고 생각했던 시댁 식구들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말을 듣게 되면서 충격에 휩싸여 한참 동안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뒤늦게 깨어난 남편도 자기가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았다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심각해지자 시모는 제 앞에서 무릎을 꿇더니 용서를 구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저기 애미야. 내가 다 잘못했다. 그러니 제발 내 아들만 좀 살려줘라. 시키는 거 다 할게. 평생 동안 네가 하라는 거 다 하면서 살아갈 테니까 제발 내 아들만 좀 살려다오. 너도 알잖아. 우리 집안 망해버린 거. 장사로 전 재산 전부 다 말아먹어서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많지가 않은데 내가 도움받을 곳이 어디 있겠니? 언니, 오빠 이대로 죽게 놔둘 거야? 애들도 있는데 오빠가 이대로 떠나면 얼마나 슬프겠어.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치료받을 수 있는 자금이 있는데 우리 오빠 도와주지 않는다면 나중에 분명 벌받게 될 거야. 우리가 앞으로 잘할게. 새언니가 한 번만 도와줘요. 나도 무릎 꿇으면 되잖아. 아빠, 뭐하고 있어? 며느라, 내가 잘못했다. 좀 전에 했던 말들, 그동안 너한테 상처 줬던 말들 전부 다 미안하게 생각한다. 일단 우리 사람부터 살리고 봐야 하지 않겠니? 췌장암 말기라서 힘들다곤 하지만 시도조차 안 해보고 떠나보낼 순 없잖니. 나는 아직 우리 아들 보낼 마음의 준비도 안 되어 있는데 돈이 없어서 병을 키우기만 하면 애비로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니? 100번이고 1000번이고 무릎 꿇을 테니까 우리 아들 치료받을 수 있게 네가 제발 도와다오. 이렇게 부탁하마. 시부모와 신우는 처음으로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남편은 자기가 췌장암에 걸렸다는 사실이 믿어지지가 않는지 이미 정신이 반쯤 나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평소에는 온갖 상처 다 줘놓고 시집살이 독하게 시켜놓고서 남편의 몸에 문제가 생기니 이제 와서 그동안의 잘못을 뉘우친다고 하지만
이미 그 인간들에게 되돌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도와주고 싶지도 않았어요. 남편은 뒤늦게서야 눈앞에 펼쳐진 자신의 상황이 실감이 났는지 저에게 애원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보, 내가 당신한테 정말 못난 남편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됐어. 정말 미안해. 애들 아빠로서도 떳떳하지 못한 행동을 보였다는 것도 너무 후회스러워. 처음부터 잘했다면 우리 관계가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텐데 이제 와서 후회한들 뭐하겠어. 이미 당신은 나에게 마음이 떠난 상태고 우리 관계 되돌릴 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어. 하지만 나에게도 기회라는 걸 한 번만 주면 안 될까? 비록 지금은 환자의 몸으로 있지만 당신 도움으로 회복이 되고 퇴원까지 하게 되면 남은 인생 평생 동안 당신 떠받들면서 살아갈게. 그러니까 나 한 번만 도와주라. 이렇게 손 벌리는 거 정말 구차한 거 아는데 나 이대로 죽고 싶지 않아. 내가 나이가 몇인데 벌써 죽음을 맞이하기에는 아직 하고 싶은 일이 많이 남아있다고. 우리 애들 결혼하는 모습도 보고 싶고 당신과 여행 한번 제대로 못 가봤는데 이대로 끝내기에는 내 삶이 너무 아까워. 나 이 나이에 떠나려고 지금까지 이 약물고 살아온 거 아니었다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하지 그랬어. 당신이 전부 자초한 일 아니야? 그렇잖아도 담당 의사랑 얘기해봤는데 항암 치료를 받아도 아마 힘들 것 같다고 하더라. 암 중에서도 제일 고치기 힘든 암이 췌장암이래. 이미 수술 불가 판정 받았어. 항암 치료 받는다 해도 달라지는 건 없대. 시간만 늦출 수 있는 거지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야. 당신 인생은 안타깝게도 오래가지 못해. 현실을 받아들이고 주변 정리나 했으면 좋겠어. 당신 살겠다고 들어가는 돈 아껴서 앞으로 애들한테 사용하는 게 훨씬 더 가치 있게 쓰는 거 아니겠어? 가족들도 많은데 무슨 걱정이야. 가기 전까지 그래도 곁을 지켜줄 텐데 든든하잖아. 시댁 식구들은 제 앞에서 오열을 했지만 저는 조금의 감정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어차피 감사함을 모르는 인간들한테 호의를 베풀어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남편의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고 난 이후 저희 엄마도 오래 버티지 못하시고 결국 제 손을 놓고 먼저 떠나셨어요. 그리고 장례를 치는 동안 시댁 식구들은 얼굴 한번 비추지 않다가 엄마 발인식 날 한바탕 난리를 치고 돌아간 적이 있었어요. 제가 도와주지 않는다고 했으니 시댁 식구들도 화가 많이 난 듯 보였습니다. 어차피 제가 손해볼 건 없기 때문에 그냥 저를 자극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경찰 불러서 정리했고 남편과도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계산을 해봤는데 남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정말 쥐꼬리만큼 적더라고요. 재산 그거 조금 받겠다고 시댁 식구들과 얼굴 붉히면서 버티고 있느니 하루빨리 정리하고 애들과 새 출발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혼 도장 찍어 버렸습니다. 과거에 상당히 폭력적이었던 남편한테 조금의 미련도 안 남아있고 지긋지긋한 시댁 식구들과의 악연을 하루빨리 정리한 거에 대해 조금의 후회도 없어요. 처음부터 잘했다면 서로에게 관심도 많이 가졌을 테고 그런 몸의 이상 반응도 금방 알아낼 수 있었을 텐데 미련한 행동으로 인해 결국 본인의 수명을 단축시켜 버렸네요. 앞으로 남은 인생 제 딸들의 미래만 생각하며 살아가려고요. 애들한테도 어떤 상황인지 충분히 설명했고 그동안 남편이 어떤 행동을 보였는지 애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받아들였습니다. 제 사연을 통해 여러분들께서도 언제 어떻게 사람의 인생이 바뀔지 모른다는 걸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뒤늦은 후회보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올가을 들어 날씨가 많이 추워졌네요.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식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는 말이 있지만
저는 반대로 자식 때문에 피눈물까지 쏟아버린 뼈아픈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5년 전에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로 많은 변화가 찾아왔는데 제가 제일 힘들었던 건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서부터 백수 생활을 시작했어요. 결혼 생활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뒀다는 통보를 받게 됐을 땐 아들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10년을 묵묵히 다니던 회사를 그만둔 이유를 알아야 했던 저는 집으로 직접 불렀어요. 전화 통화로는 말을 잘 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을 마주한 뒤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그때 당시 며느리가 임신을 했던 상태라 앞으로 돈 들어갈 곳이 많은데 무슨 생각으로 일을 그만뒀는지 물어봤는데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어요. 한 회사에서 10년 가까이 일을 해왔지만 앞으로도 자기 삶이 달라지지 않을 것 같아 다른 일을 해보려고 그만뒀다고 설명을 했어요. 그래도 10년 동안 한 회사에 다니면서 월급도 적지 않게 받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들은 더 이상 회사를 다니는 게 아닌 사업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상당히 불안했던 건 사업에 대한 경험도 없고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사업을 시작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회사로 복귀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최대한 침착하게 설득시켰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들과 대화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며느리가 끼어들더니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어요. 아들이 회사를 그만두게 만든 건 며느리였다는 걸 알게 되었죠. 어머님, 이 사람 나이도 있고 언제까지 남 밑에서 월급 받아가며 일할 순 없잖아요. 저희가 생각 없이 일을 그만뒀겠어요? 당연히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사람 보고 일을 그만두라고 한 거죠. 사업 구상은 진작에 끝났고 앞으로 사장 소리 들으면서 돈 쓸 일만 남았어요. 저희가 알아본 곳이 대박 자리라니까요. 살짝 모자라는 돈은 어머님이 지원해 주시면 딱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이 사람 이미 사직서 냈고 이제 돌이킬 수 없어요. 언제부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니? 내가 봤을 땐 너희들 그냥 일을 저질러 버린 것 같은데 나보고 도와달라고 말만 하면 돈이 나오는 줄 알아? 아유,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 믿고 지원 좀 해주세요. 이 사람이 한 직장에서 꾸준하게 10년을 일해왔으면 그만큼 다른 일도 끈기 있게 잘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번에 집 사는데 돈을 다 써버려서 여유가 많이 없는데 엄마가 충분히 도와줄 수 있잖아요. 아버지 떠나시고 나서 그 재산 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럴 때 저희 좀 도와주세요. 나중에 잘 되면 엄마한테 빌린 돈 다시 갚을게요. 아들이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모른 척 갈 건 아니죠? 어머머머, 이가 진짜? 갚는다는 얘긴 왜 해? 엄마가 아들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주는 돈인데 당연히 갚지 않아도 되지. 내 자식이 나중에 사업한다고 손 내밀면 나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통장 건네줬을 거야. 어머님도 당신이 잘 되길 바라고 우리 가정이 행복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부담 없이 주실 거라고. 그리고 그 많은 재산 묵혀둬봤자 국 끓여 먹을 수도 없잖아요. 저희가 봐둔 상가가 있거든요. 그곳에다가 카페 하나 차릴 수 있게 돈 좀 주시면 정말 열심히 살게요. 너 솔직하게 얘기해봐라. 지금 다니던 회사 그냥 계속 다니고 싶었어? 아니면 며느리 말처럼 더 이상 그 회사에 다니고 싶지 않았던 거야? 그 회사에 오래 다녀봤죠. 제 인생이 크게 달라질 것 같지도 않고 월급쟁이로 그만 살고 싶어서 그만뒀어요. 저도 그동안 고민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뒤에서 제가 다른 일을 할 수 있게 용기를 줘서 사직서 내고 나을 수 있었어요. 저 아직 젊잖아요. 충분히 다른 일 알아볼 수 있고 저도 사장 소리 듣고 싶어요. 사업이 쉬운 게 아니라는 거 너희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옆에서 지켜봐 놓고도 그런 말이 나와?
엄마는 네가 갑자기 내린 결정이 많이 불안하다. 제가 선뜻 돈을 주지 않으려 하자 좋게 설명을 하던 며느리의 목소리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아들은 며느리의 눈치가 보였는지 조급한 말투로 명확한 답을 주길 원하길래 어쩔 수 없이 도와주기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들 내외가 알아보게 된 상가에 카페를 차릴 수 있게 금전적으로 도움을 줬어요. 둘 다 열심히 하겠다고 들뜬 마음으로 시작하게 된 카페가 잘 되길 저도 간절히 바라며 성공적인 출발이 될 수 있게 옆에서 응원을 해줬어요. 그런데 잘 될 것 같았던 기대와 다르게 처음엔 손님들이 좀 몰리는 것 같더니 시간이 좀 지나면서 카페엔 파리만 날리는 시간들이 길어지자 결국 우려가 현실로 되어 버렸습니다. 말로는 엄청 열심히 하고 잘할 것처럼 얘기해놓고 막상 카페를 운영할 수 있게 금전적인 지원을 해줬는데 밥상을 차려줘도 먹지 못하는 모습에 기분이 좋지 않았네요. 결국 버티고 버티다가 예상했던 대로 카페는 1년도 채우지 못하고 폐업 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내외는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지자 저에게 다시 한번 또 찾아와 손을 내밀었어요. 당연히 거절을 했고 이 문제로 아들과 언성을 높이게 되는 상황까지 와버렸네요. 아, 제 말이 맞다니까요. 상가 위치가 너무 안 좋았었고, 저희가 아무래도 처음 시작하던 사업이라 너무 몰라서 폐업 처리가 된 거지. 다음은 더 잘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 말이 맞아요. 저희가 처음 하는 사업이라 지식이 너무 없어서 원하는 방향대로 가진 않았지만 다음번엔 정말 잘할 수 있어요. 이번에는 신중하게 위치 선정해서 한번 하는 거 제대로 해보려고요. 카페를 차리기 적합한 부지를 몇 군데 봐뒀거든요. 어머님도 이번에 같이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너희들이 폐업을 하게 된 건 자리 탓이 아니라 영업을 하는 데 있어 태도가 문제라는 생각은 안 해봤니? 기본적으로 장사를 하기 위해서 제일 우선시 되어야 하는 문제가 뭐야? 친절인데 너희들 행동은 어땠니? 커피 한 잔 시켜놓고 죽치고 앉아 있는다며 손님을 내쫓질 않나? 손님이 원하는 커피를 시키려 해도 비싼 음료를 주문하게끔 강압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어느 누가 그런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사 먹겠어?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봐라. 기본적인 것부터가 잘못됐는데 상가 위치나 따지고 있으니 내가 화가 안 나게 생겼어? 너희들은 아직 사업할 준비가 덜 된 것 같으니까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게 좋을 것 같다. 어머님, 그건 저희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그렇게 한 거죠. 가게 월세도 내야 하는데 꼭 커피 한 잔 시키고 몇 시간 동안 죽치고 앉아있으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그리고 카페에 오는 손님들마다 아메리카노만 시키면 어떻게 가게 운영을 할 수가 있어요? 다른 것도 추천을 해준 것 뿐이라고요. 엄마 말뜻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니? 그런 걸로 뭐라고 그런 거야? 너희들 태도가 문제라고 몇 번이나 얘기해. 손님들한테 웃으면서 대화하면 좀 좋아. 장사가 안 되는데 어떻게 웃음이 나올 수가 있어요? 만삭이라 서 있는 것도 힘들고 숨쉬기에도 버거운데 그런 것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장사라는 게 그래서 힘든 거다. 남의 돈 벌어먹는 게 쉬운 줄 알아?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게 이루어지면 이 세상 사람들 전부 부자게? 나는 지원해줄 생각 없다. 다시 한번 사업을 하고 싶으면 기본부터 가서 배우고 와라. 그리고 확실하게 모든 게 준비됐을 때 너희 스스로 대출을 받던 알아서 해결해. 엄마는 더 이상 지원 못 해준다. 엄마, 정말 이럴 거예요? 저보고 다시 남 밑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라고요? 이미 사장 소리를 들으면서 일을 했었기 때문에 남 밑에선 절대 못한다고요. 어머님, 정말 너무하세요. 사업에 성공한 사람들도 몇 번의 실패 끝에 정상에 올라설 수 있는 거라고요. 무작정 안 된다고 하지만 말고 한 번 더 기회 좀 주세요.
그런 사람들은 너희들보다 100배, 1000배 간절했고 성공을 위해 쉬지 않고 연구하면서 끊임없이 노력한 사람들이야. 너희들과 생각하는 것 자체가 다른데 다시 시작한다고 달라지는 게 있을 줄 알아?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절대 안 되니까 그만들 돌아가라. 원하는 내 대답은 여기까지다. 아들 내외는 제가 다시 한번 도와줄 거라 생각했는지 당연시하게 요구하고 있었어요. 절대로 안 된다고 하자 거품을 물면서 저를 잡아먹을 듯이 화를 내며 도와달라고 강요를 하길래 더는 대화조차 하고 싶지 않아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아들은 곧 태어날 손주도 생각해야 하지 않냐면서 길거리에 나앉게 만들 거냐고 방문을 강하게 두드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방문을 두드리던 아들은 제가 고집을 꺾지 않으려 하자 결국 집으로 돌아가 버렸네요. 저도 아들이 사업에 실패를 했을 때 마음이 아팠지만 그렇다고 실패하는 족족 금전적으로 도와준다면 나중엔 당연시하게 생각하고 또 요구하게 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마음을 강하게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아들이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쌓일 때까지는 금전적인 지원은 절대로 해주지 않았어요.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도 알아야 하고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결국 아들 내외는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본인들이 원하는 걸 얻어내기 위해 밑바닥부터 다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았고 며느리는 중간에 출산까지 하게 되면서 정신없이 바쁜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네요. 그렇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저도 출산한 며느리를 위해 몸조리에 신경을 써주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선 최선을 다해줬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제 얼굴을 볼 때마다 항상 불만이 가득했고 서운한 마음을 표출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너무하세요. 다른 집안들은 아들 손자 낳아주면 원하는 건 다 해준다는데 어머님은 저 몸조리 해주시는 거 외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이가 지금 힘들게 남 밑에서 일하고 있는데 불쌍하지도 않으세요? 언제까지 지켜보기만 하실 건데요. 저는 충분히 배울 만큼 배웠고 이제는 잘할 것 같은데 이제 그만 도와주시면 안 돼요? 아이도 태어나서 책임감도 많아졌고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 노력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제발 도와주세요. 카페 차리겠다고 남 밑에서 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매장을 차리겠다는 거야. 내가 봤을 땐 아직 멀었다. 그런 건 내가 알아서 판단해서 결정할 테니까 너는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애나 잘 봐라.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걸로도 둘이 입에 풀 칠 정도는 할 수 있잖아. 힘들고 고생해봐야 마지막 기회는 놓치지 않을 거 아니야.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님이 남기고 가신 재산 평생 먹고 살 정도로 많다면서요. 그럼 한 번 정도는 더 도와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펑펑 쓰면 그 돈이 바닥은 안 나니? 돈을 쓸 생각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지 생각을 해야지. 재산이 많다고 생각 없이 썼다간 결국 길거리에 나앉는 건 순식간이다. 로또 당첨된 사람들 중에서 잘 사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 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결국 예전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 뉴스에서 못 봤니?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언젠간 바닥을 보인다는 거다. 그러기 때문에 두 번의 실패는 있어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을 위해 기초부터 제대로 배워야 한다는 건데 뭐가 그리 급하다고 얼굴 볼 때마다 불만투성해 시애미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며느리와 한참 동안 얼굴을 붉히면서 쉬지 않고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제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 같아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남편이 암으로 떠나기 전에 사업이 크진 않았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성장했었고
저희 가족 먹고 사는데 문제는 없었어요. 안정적인 삶에 항상 감사하며 살아왔었습니다. 남편이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항상 뒤에서 지켜보던 아들도 나중에 사업을 하면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처음엔 믿고 도와줬었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다는 걸 사업을 운영하는 태도를 보고 알 수가 있었어요. 당연히 금전적인 도움을 주지 않는 제가 원망스러워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나중엔 제 맘을 알아줄 거라 생각했어요. 저 또한 이런 상황들이 힘들어도 힘든 시간들 참아내가며 때가 될 때까지 묵묵히 기다려 주었네요. 그렇게 2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아들 내외는 어느 정도 현실을 받아들이고 현재의 위치에서 묵묵히 일해오며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저도 그런 모습을 지켜봐오면서 조금씩 마음의 문이 열렸고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자질을 조금씩 갖춰 나가는 것 같아 아들의 사업을 도와주기로 결정을 내리게 되었어요. 일이라는 게 배워도 끝이 없고 시간이 지나도 태도를 고쳐먹지 않으면 그 사업은 망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저 또한 오랜 시간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아들 내외와 다시 한번 사업에 대해 대화를 나눴는데 이번에는 사업에 대한 규모가 상당했어요. 뭐라고? 아니, 상가 하나 임대해서 카페를 운영한다는 게 아니라 아예 카페 하나를 네가 올리겠다고? 만약에 일이 잘못되면 리스크가 상당히 크다는 거 모르니? 요즘 트렌드가 그래요. 일반 카페로 운영해선 돈 못 번다니까요. 그만큼 저희도 투자를 해야 확실하게 돈을 벌 수 있어요. 저도 그때 한번 실패하고 나서 지금까지 많은 고민을 해왔고 2번은 실패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사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린 거예요. 그렇게 해주세요. 제가 설명드린 부지에 카페 건물 올리면 멀리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올 거고 그 지역의 관광상품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 만큼 좋은 위치예요. 투자할 돈이 부담스럽겠지만 그래도 한 번 할 때 확실하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엄마한테 무리가 될 수 있다는 거 저도 잘 알아요. 하지만 2번의 실패는 절대로 없을 거예요. 요즘 트렌드가 공원처럼 꾸며놓던가 아니면 카페 건물을 올릴 때 여성들이 사진을 많이 찍을 수 있게 실내를 이쁘게 꾸며놔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게 만드는 게 요즘 카페 운영 방식이에요. 이것만큼 확실한 방법도 없어요. 큰 돈이 들어가는 만큼 저희도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 부모님한테도 도와달라고 하고 싶지만 저희 부모님 버는 돈보다 빚 때문에 갚아야 되는 돈이 훨씬 많아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거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엄마, 이제 이 집도 그만 처분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아버지도 없는데 굳이 이렇게 큰 집에서 혼자 살 필요 없잖아요. 혼자 살 수 있는 적당한 집으로 이사하고 이 집은 이제 처분하세요. 제가 알아본 카페 부지가 500평 정도 되거든요. 그거 매입해서 카페 올리고 이것저것 장비까지 구매해서 직원들 뽑으면 수십억은 들 테니 여유 자금이 많은 게 좋지 않겠어요? 그러니 이 집도 처분해서 저희가 안정적으로 카페를 운영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해줄 거죠? 제 생각과 아들 내외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였어요. 저는 상가 임대 하나 받아서 다시 시작할 줄 알았는데 아들 내외는 이미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예전과 다르게 본인이 직접 조사해온 카페들을 보여주면서 매출이 얼마 정도 되고 하루에 몰리는 손님 또한 상당하다는 걸 계속해서 어필을 했어요. 엄마인 저로서 아들을 믿지 못하는 건 아니었지만 불안한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고민하고 아들 내외의 설득 끝에 결국 다시 한번 믿어보기로 했어요. 자식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꿈을 펼치도록 엄마인 제가 아들을 위해서 큰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내 재산과 집을 팔아
500평 규모의 카페를 차려주게 되었고 온 가족의 인생이 걸려있을 정도로 저희 가족에겐 마지막 결정이었습니다. 이번에 잘못되면 다들 길거리에 앉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상황이 안 좋아지게 되는 거였죠. 그렇게 아들이 머릿속에 그려놓은 카페를 만들어 가게 되었고 오픈 결과 처음에는 많은 손님들이 몰려 들어왔어요. 자리가 없을 정도로 미어 터졌고 성공적인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처음엔 오픈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잠깐 반짝이고 사그라들 줄 알았는데 불안했던 마음과 다르게 카페는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어가고 있었고 직원이 모자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워낙 일이 바쁘다 보니 제가 아이를 돌봐줘야 하는 상황까지 생겼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며느리 대신 집에서 육아를 하며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며느리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지금 카페는 정신없이 바빠 죽겠는데 집에만 계실 거예요? 애 보는 건 카페 와서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당장 애 들쳐매고 카페로 서둘러 와주세요. 아니, 카페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거기에서 애를 어떻게 돌보니? 괜히 감기라도 걸리면 어쩌려고 그래? 그리고 지금 내가 한가한 줄 알아? 너희들 카페 운영하는 게 바쁘다 보니까 집안일은 아예 손도 못 대고 있어서 밀린 집안일까지 내가 전부 다 하고 있는데 집에서 내가 노는 걸로 보여? 일손이 모자라면 직원을 뽑아야지. 지금 당장 뽑을 순 없잖아요. 며칠 내로 직원 몇 명 더 충원할 거니까 그때까지만 카페로 나와주세요. 애도 집에만 있는 것보단 바깥바람 쐬는 게 좋죠. 아들 내외는 카페 일이 워낙 바쁘다 보니 집안일은 아예 손을 놓고 있었어요. 거기에다 애도 돌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제가 도와줄 수밖에 없었죠. 사돈댁은 워낙 멀리 계셔서 도와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서 제 손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어요. 며느리가 워낙 급하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하던 일 멈추고 애를 들쳐맨 뒤 택시 타고 카페로 향했습니다. 얼마나 손님들이 많던지 500평이나 되는 카페에 많은 사람들이 줄지어 들어가고 있었어요. 손님들 틈 사이를 비집고 카운터로 들어갔는데 며느리가 저에게 행주를 던지더라고요. 그리곤 지저분해진 테이블 좀 닦으라고 시켰는데 오는데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 없이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기분이 썩 좋은 건 아니었지만 워낙 바빠서 그런 거라고 이해하고 넘어가려 했어요. 그렇게 애를 들쳐맨 뒤 땀 흘리며 더러진 테이블을 닦았고 허리가 아파서 잠깐 숨 좀 돌리고 있었는데 목이 타서 며느리한테 음료 한 잔만 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런데 계산을 하던 며느리의 입에서 막말이 튀어나왔습니다. 테이블 다 닦았어요? 제대로 닦은 거 맞아요? 아니, 기본적으로 물은 가져왔어야죠. 많이 바쁜 거 알면서 하필 지금 음료를 달라고 해야 돼요? 아, 바쁘니까 저기 정수기 있으니까 물이나 좀 드세요.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빵 쪼가리 같은 거 손님들 발에 묻잖아요. 테이블만 닦으라고 했다고 하나만 한 거예요? 딱 봐서 지저분해 보이는 거 있으면 알아서 좀 치우셔야죠. 재수없게 어딜 기어 들어와서 음료를 달라고 그래? 애 지금 울고 있잖아요. 나가서 애 좀 달래요. 당신이 우리 엄마 불렀어? 아, 내가 뭐라고 그랬어? 방해만 된다고 했잖아. 한창 바쁜 시간대 초치지 말고 눈치껏 좀 행동하세요. 저희 바쁜 거 안 보여요? 너희들 지금 나한테 방금 뭐라고 그랬니? 내가 집까지 팔아서 500평 카페 차려줬더니 음료 하나 먹겠다는 말이 그렇게 재수없게 들렸어? 내가 여기 지금 오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니고 나도 집안일에 애까지 보는데도 네가 불러서 어쩔 수 없이 하던 일 멈추고 왔으면 고맙다는 말을 못할 망정 장사집 와서 초친다고? 재수없다고? 너희들이 요즘 카페가 잘 되니까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나.
오늘 장사 말아먹고 싶지 않으면 방금 한 말 당장 수습해라. 아니, 제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니잖아요. 생각을 좀 해보세요. 바쁘게 주문받는 거 안 보여요? 이런 상황에 음료 달라고 하면 제가 기분이 좋겠어요? 아, 엄마가 잘못했으면서 왜 우리한테 탓을 돌리는 건데요? 장사 초치는 행동 한 거 맞잖아요. 아, 카페 하나 차려준 거 가지고 엄청 생색냈네. 음료 하나 주문 넣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였니? 내 전 재산을 털어서 카페 차리게 해줬고 허리도 안 좋은데 애 들쳐매고 땀 흘리면서 100개 가까이 되는 테이블 전부 다 닦았는데 나를 이런 식으로 대? 너희들 지금 뭔가 상당히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카페 아직 너희들 명의로 되어 있지 않다는 거 몰라? 아니 뭔 소리예요? 이 카페 저희 명의로 되어 있거든요? 이 사람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걸리적거리니까 그만 방해하고 할 일 끝났으면 밖에서 애나 봐요. 제가 필요하면 다시 전화할 테니까 동네 한 바퀴 돌고 계세요. 놓친 애들 보면 꼭 저렇게 눈치가 없어. 당신도 그동안 어머님이랑 살면서 정말 답답했겠다. 내가 당신한테 말하지 않은 게 하나 있는데 이 카페 아직 우리 명의가 아니야. 엄마가 안정적으로 확실하게 자리 잡히면 그때 넘겨주기로 했었어. 뭐라고? 아니, 나한테는 명의 이전 다 받았다고 했잖아. 아니, 그런 중요한 말을 왜 지금에서야 하는 건데? 나는 지금까지 이 카페가 우리 명의로 되어 있는 줄 알았잖아. 어차피 시간 지나면 내 명의로 되는 건 당연하니까 굳이 명의 이전은 나중에 될 거라는 말을 했다가 얼굴 붉히게 되는 일 생길까봐 일단 카페부터 차려야 할 것 같아. 엄마의 말대로 명의 이전은 나중에 받고 카페 건물만 올리게 된 거야. 나도 바쁘니까 깜빡하고 있었는데 일단 상황 수습부터 해야 되겠는데? 개념 없는 며느리의 막말에 저는 평생 지워지지 않을 상처를 받아버렸어요. 며느리는 아들에게 뒤늦게 명의가 이전되지 않았다는 말에 사색이 된 얼굴로 저에게 용서를 구했지만 이미 상황을 뒤집기에는 며느리와 아들의 행동이 실망스러웠고 받아줄 마음도 없었습니다. 사태가 커지게 되자 며느리는 불안했는지 저를 조용한 곳으로 데리고 와서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어요. 하지만 그런 이중적인 모습이 너무 실망스러웠던 저는 아들네를 카페에서 내쫓아 버렸습니다. 한창 장사를 하다가 갑자기 밖으로 내쳐지게 되자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아들네는 당황해선 저와 좋게 풀어가려 했지만 이미 마음의 문이 닫혀 버렸습니다. 카페가 좀 잘 된다고 저를 무시했던 그런 행동들이 시간이 지나면 더 심해질 거라는 걸 저는 확신하고 있었어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카페의 명의가 이전되는 순간 며느리와 아들은 저를 내쳐버릴 것 같아 카페는 제 소유로 끝까지 가지고 있는 게 맞는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아들 내외는 카페에 출입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직접 직원들을 고용해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카페는 입소문이 나서 점점 잘 되고 있는데 그런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아들 내외는 지금 속이 타들어가고 있는 중일 거예요. 그때 너무 큰 상처를 받아서 일절 도와주지 않고 금전적인 도움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아들은 일단 먹고 살기 위해 다시 일자리를 구해 일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 자리가 아들의 위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로 사돈댁에서도 전화가 왔지만 제가 며느리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고요. 언제까지 제가 카페를 잡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들내외는 분명 자기 잘못에 대한 후회보다 제가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거에 분노만 한가득 차올랐을 것 같습니다. 더는 믿고 싶지도 않고 남은 인생 그냥 저 혼자
속 편하게 누리면서 살까 생각 중입니다. 다른 노년분들도 자식들에게 휘둘리지 말고 자신의 위치를 반드시 찾으시길 바랍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